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라진 암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사라진 암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자 한상도님은 암 종양 덩어리를 수술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없앤 것이 아니라 암 종양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암을 수술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도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이 되면 전이나 재발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암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저자의 경험으로 쓰여진 이 책은 더욱더 의미 있고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는 실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상도 2020년 5월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술과 약물 대신 자연 치유를 선택하였다.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을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그것뿐이다. 상식에 가까운 것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70kg에서 57kg로 살이 빠졌고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고혈압과 통풍이 사라졌다. 탈모가 멈추면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시력도 좋아졌다. 수시로 찾아오던 설사와 변비도 없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암도 사라졌다. 마음 또한 유순하고 차분해졌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대한 1년 3개월의 기록이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기 앞서서 추천사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경, 환자혁명의 저자. 암은 전인적인 병이다. 환자의 식습관과 사고방식, 생활습관, 감정, 의지, 스트레스가 어우러져 생겨난 병이다. 이런 병의 경우 치료의 핵심 주제는 환자일 수밖에 없다. 환자가 바뀌지 않으면 암 체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는다든가 병원균에 감염되었다면 현대의학의 진단 기술과 약물 치료와 수술, 그리고 의사의 역량이 치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한 생활습관병이자 전인격적인 병을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의사에게 모조리 내어 맡긴다. 그럴 경우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암이라고 불리는 혹, 이러한 혹을 제거하는 업무에만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잘라내고 태우고 독을 가해서 혹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혹이 당장 검사상에서 안 보이면 일단 치료는 성공적이다. 환자의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고 재발의 확률도 중요하지 않다. 환자의 컨디션은 원래 처음부터 치료 계획에서 고려 사항이 아니었고 재발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치료 계획이 있으니까 말이다. 이것이 현대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암 치료이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는 반드시 국내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 있지 않다. 그 의사는 내 안에 있다. 나 자신이 의사가 되어야 한다. 나의 병이고 나의 몸이니까 말이다. 최고의 암보험 역시 케이블 TV 광고 속에서는 찾지 않아도 된다. 두려움을 거두어낸 마음과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몰아낼 수 있는 깨끗한 식습관, 깨끗한 마음씨, 깨끗한 말투가 진정한 보험이다. 생각과 성격을 고치고 독소적인 환경을 잘라내고 몸에 집어넣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큼 확실한 보험은 없다. 이 책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고 암을 이겨낸 저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암 환자들에게는 헛된 희망이나 희망 고문 같은 말장난이 설 자리는 없다. 암 환자들은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으로 죽는다. 이미 필요 이상의 극심한 공포감을 경험해본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의지이다. 긍정 에너지가 절실하다. 그리고 희망이 확고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이다. 이 책의 저자 한상도님은 의사나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잘 가이드해주고 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 프롤로그. 나를 죽여야 내가 산다.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삶이 막막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몸을 덮쳤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재앙이 무섭고 두렵기만 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암을 하늘의 축복이자 선물로 여기고 있다. 암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졌다. 마음은 한결 더 성숙하고 차분해졌다. 욕심 많고 감정에 휘둘리던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 변곡점을 암이 만들어 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수술도 하지 않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자연 치료를 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전담 시설에서 요양을 한 것도 아니고 산삼 같은 양약을 먹은 것도 아니다. 평소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유지했다. 가족 친지 몇몇 외에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평소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와 달리 내적인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던 습관을 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었다. 육류와 생선, 우유, 계란, 밀가루,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고 과일과 채소,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먹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만 보 이상을 걸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했다. 암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몸과 마음을 재생시킨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 그것뿐이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에 가까운 것을 묵묵히 실천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살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통풍도 사라졌다. 탈모가 멈추면서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시력도 좋아졌다. 수시로 찾아오던 설사와 변비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암도 저절로 사라졌다. 마음 또한 유순하고 차분해졌다. 우라와 짜증이 사라지고 평정심이 유지되었다.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일상에서의 상식적인 실천을 통해 암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한 지난 1년 3개월의 경험과 사유의 엮음이다.
암과 같은 만성질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 초래하고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를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 이는 그 치료와 회복 또한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니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외부로 향하는 시선과 관심을 내부로 돌려야 한다. 내가 주치의가 되어 내 몸을 알고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의 길이요,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 책이 그 변곡점을 만들고 여정을 도와주는 안내서가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전립선 암 선고 이후 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 백미와 육류, 생선, 계란, 기름 등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 즐겨 먹던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였다. 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하루 몇 잔씩 마시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 빵이나 피자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 한두 개를 곁들였다. 거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양상추, 비트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수수, 콩, 귀리 등의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 미역국 등을 곁들였다. 반찬은 채소와 나물, 해조류로 차렸다. 조리를 할 때 식용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즙을 사용했다. 동시에 먹는 양도 줄였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한 공기 수북하게 먹던 것을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시간을 늘렸다. 입에 넣고 씹고 또 씹었다. 10분 내외였던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다. 씹는 것이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먹는 음식은 물론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 나의 일상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을 할 때 맥 풀림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강도가 약해져서 견디기가 수월했다.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그때부터 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체중 감소였다. 불과 2주 만에 체중이 확 줄었다. 70kg였던 것이 62kg로 8kg나 빠졌다. 관리를 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것이 체중이었다.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야 몸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요소가 체중 감량이다. 비슷한 시기에 욕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였다. 뭔지 모르겠는데 평소와 느낌이 달랐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숱에서 시선이 꽂혔다. 전에 비해서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원형 탈모가 심했다. 그런 상황인데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나는 이리저리 머리를 돌려가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머리숱이 늘었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잔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정수리의 탈모와 근시, 그리고 발 뒤꿈치 각질, 생각해보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단 조직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 맞다. 피가 잘 통하니 다 좋아진 거야.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 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암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공부를 해보니 암도 결국 같은 문제였다.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암세포요. 암세포가 쌓이고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 암 종양이었다.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탈모나 각질과 다를 바가 없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니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내 몸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암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믿음, 2달 반 동안의 생체 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였다. 나는 지금의 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암이라고 할 만한 특이한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약간의 배뇨 장애가 있지만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 그동안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전립선 암은 진행이 느린 편이다.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 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라는 게 있는데 2에서 10까지의 숫자로 표시된다. 10에 가까울수록 악성이고 그만큼 진행과 전이의 가능성이 높다. 나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지에 표시된 글리슨 점수가 7이다. 약간 높긴 하지만 악성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읍내 의사가 권유한 것처럼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는 없다. 재발과 전이는 물론 요실금과 발기부전 같은 후유증 또한 적지 않게 걱정된다. 그뿐이 아니다.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파괴된다. 수술을 하고 화학적인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뜻 자연치유를 선택할 수도 없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소수의 대안적인 치료에 불과하다.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 생각대로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나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해 악화될 경우 수술을 하겠다는 현실적인 고려와 함께 내 경험과 소신을 믿기로 했다.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내 소신에 따른 결과인 만큼 묵묵히 받아들이자고 다짐도 했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 암의 스위치를 꺼라를 쓴 레이먼드 프랜시스는 세상에는 하나의 질병만 존재한다라고 단언했다. 병명이 무엇이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든 모든 질병은 세포의 기능 장애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세포가 어떤 연유로 본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이다. 3만여 종이 이르는 질병의 종류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질병의 원인이 하나라는 것은 내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치료 또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암을 포함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세포의 기능 장애라면 그 장애를 개선해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있다.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만 할 수 있는 고도의 특화된 기술이 아니오 3만여 종에 달하는 질병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관찰하면서 음식과 습관, 마음을 관리하면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상 치유가 바로 그것이다. 프랜시스 박사는 또 세포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독성 물질의 과다 흡수와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화학 물질로 오염된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각종 독소가 과다하게 유입되는 반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기름, 특히 동물성 기름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특유의 점성으로 인해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섭취량이 적당하고 섬유질을 함께 먹으면 씻겨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척이 되고 굳어진다. 그것을 플라크라고 한다. 플라크가 커지고 많아지면 혈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한다.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분이 혈액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화된 당분은 계속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 혈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다한 지방은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포막은 대부분 지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세포막과 맞지 않는 지방이나 과다한 지방은 세포막에 들러붙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사 폐기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는 것도 방해한다. 그 결과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켜 온갖 종류의 질병이 발생한다. 내 몸에 생긴 암 또한 결국은 지방 때문이다. 암뿐 아니라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건강검진에서 지적된 각종 증상도 지방이 원인이다. 관리를 시작한 뒤 나타난 변화를 감안하면 탈모와 시력감퇴, 각질, 무좀 등 노화 현상으로 여겼던 각종 질환도 과다한 지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을 수는 없었다. 지방은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영양소이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적정량의 지방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나는 지방을 경계 대상 1호로 삼았다.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기름 자체는 물론 기름으로 만든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았다. 특히 치킨을 비롯해서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성 기름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과일과 채소, 견과류로 대신했다. 식물에도 지방이 함유되어 있고 견과류에는 특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견과류도 양을 제한했다. 하루에 20g 소포장 한 봉지만 먹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넘치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어쩌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한 야채 전이라도 먹게 되면 견과류는 먹지 않았다.
지방이 과다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샐러드 드레싱에도 기름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몸속에 유입되면 세포와 조직을 산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암 생성을 촉진시킨다. 암뿐이 아니다. 감기, 우울증,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등 거의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암에는 특히나 치명적이다. 암세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당분을 발효시켜서 먹이로 삼는다. 설탕이 암세포의 음식이자 연료가 되는 것이다. 지방이 암의 발생 원인이라면 설탕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설탕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음식이든 식품이든 음료든 설탕이 없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기 때문에 이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 몸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 2019년 설탕 소비량이 70년대에 비해서 20배나 넘게 증가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니듯 당분도 다 같은 당분이 아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천연당은 섬유소와 비타민, 미네랄 등 수많은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다. 섬유소는 당분의 빠른 흡수를 막아주고 각종 미네랄은 당분이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는 과일과 채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꾸준한 섭취를 강조했다. 반면 설탕은 당분만 추출해서 정제한 것이다. 다른 영양소는 다 제거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나 협력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 등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난다. 액상과당, 사카린,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등 대체품으로 확산된 인공 감미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음식에서 설탕을 배제했다. 하루에 몇 잔씩 마시던 믹스 커피는 물론 설탕이 가미된 가공식품도 완전히 끊었다. 반찬 조리에서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당분은 오로지 과일과 채소, 현미와 잡곡을 통해 섭취한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겨내지 못하면 암에게 지고 만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 절박함의 힘으로 설탕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밀가루, 특히 정제된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설탕처럼 손쉽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몸을 산성화하고 pH 수치를 낮춰서 산증을 유발한다.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쉽다. 그 결과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각종 영양소를 파괴한다. 또 다른 함유 물질인 렉틴은 소량으로도 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면역에 필수적인 흉선에 손상을 입히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를 훼손한다. 또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암 발병과 진행을 돕는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특히 더 좋지 않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그 과정에서 방부제 등 각종 화학 처리가 수반된다. 독소는 더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영양소는 다 파괴된다.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음식 치유를 시작하면서 나는
라면은 물론 모든 밀가루 음식과 완전히 결별했다. 주방을 뒤져서 나오는 대로 다 쓰레기 봉투에 버렸고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 떠난 애인을 잊기 위해서는 새로운 애인이 필요하다. 나는 밀가루 음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기 위해 대용품을 찾았다. 두부로 만든 두부면과 현미국수가 그것이다. 라면이 생각나면 두부면을 라면처럼 끓였고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현미국수를 삶았다. 아침밥을 끊고 과일과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이 심했고 마음의 고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열흘쯤 지나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살이 빠진 것이다.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렇게 말랐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나도 낯설었다. 체중을 측정하니 62kg였다. 시작하기 전에 70kg가 넘었으니 최소한 8kg가 빠진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보름쯤 지나자 몸의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었다. 탈모가 멈추고 잔털이 돋아났다. 피부가 좋아졌다. 시력이 개선되고 발 뒤꿈치 각질도 없어졌다. 수시로 겪던 설사나 배탈이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음도 덩달아 가뿐해졌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침 식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식습관 전반의 변화와 운동관리 등 재반 활동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과일과 채소의 아침 식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일상 변화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장기가 간이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대사에서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간 또한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술이나 약물, 음식 등을 통해 과다한 독성 물질이 유입되면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우선 복부나 피하지방 속에 보관된다. 혈관이나 심장에 보관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다. 다음날 새로 유입되는 독소가 없으면 보관한 독소를 처리하지만 또다시 과다 유입될 경우 계속 쌓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이다. 살이 찌면 제일 먼저 아랫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불어나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러니 살이 쪘다는 것은 몸속에 그만큼 독소가 쌓여 있다는 뜻이다. 또 살이 빠졌다는 것은 독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이 빠지자, 아니 독이 빠지자 달라진 것은 체중뿐이 아니다. 피부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처음 한두 달은 아니었다. 오히려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다. 얼굴살이 빠지자 이마와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파이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너무 빠져 보기 흉할 정도였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체중이 57kg 내외에서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피부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마의 주름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양쪽 뺨이 피부가 맑고 깨끗해졌다. 얼굴뿐이 아니다. 손발도 달라졌다. 거칠고 투박했던 것이 부드럽게 그리고 매끄럽게 변했다. 특히 발의 변화는 내가 생각해도 놀라웠다. 단식을 하면 우선 노폐물이 제거된다. 과식으로 체내에 쌓여있던 지방과 대사 찌꺼기들이 배출된다. 또 혈관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동맥경화나 암 같은 성인병의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이 된다. 단식을 하면 유전자도 젊어진다.
림프구의 면역 활성이 높아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증가한다. 흉손이나 부신의 총량이 커져서 면역력이 강화된다. 또 만병과 노화의 근원인 산화독을 방지한다.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면 활성산소를 13%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단식은 단식하는 시간에 따라 몇 가지 구별이 있다. 일주일에 이틀씩 단식하는 5이 단식이 있는가 하면 16-8 단식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을 단식하고 8시간 동안 먹는 방식이 있다.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먹지 않는 아침을 거르는 방식이다. 나는 저녁밥을 일찍 먹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까지 철저히 지켰으니 나의 방식은 12-12 단식이요. 과일과 채소를 예외로 하면 16-8 단식이었다. 걷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면 혈액순환 같은 심혈관계 기능, 호흡기 기능, 면역 기능, 허리와 다리의 근력 등 신체의 모든 기능이 증진된다. 체내에 쌓인 노폐물도 배출된다. 그래서 걷는 것을 건강의 기본으로 삼는다. 걷기의 효과는 특히 암 환자에게는 절대적이다. 체내 산소가 부족할 때 암세포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걸을 힘만 있다면, 아니, 없는 힘을 짜내서라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걷는 시간은 아침 5시를 택했다. 식물들이 산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시간인데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대였다. 아침 식사 및 출근 시간도 감안했다. 코스는 우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수담숲과 스포츠파크를 택했다. 숲이 우거지고 초목이 많아서 공기가 맑고 깨끗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무리골이나 웰빙 산속길 등 가까운 등산로로 폭을 넓혔다.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삼았다. 아침에 7,000보, 저녁에 3,000보를 걸었다. 적당한 목표였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만 보 이상을 걸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걷고 있다. 햇빛은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 물질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작동하면 암을 방어하는 생물학적인 반응을 비롯해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가 발생한다. 햇빛은 백혈구의 숫자를 늘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 혈액의 산소 함유량을 높인다. 햇빛 속에 있는 청색 광선은 피부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진 비타민 D도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햇빛은 또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인다. 혈당을 낮추고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또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숙면을 취할 수도 있다.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늘진 병실의 환자들보다 빠르게 회복한다는 사실 또한 자연위생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처럼 햇빛은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거풍이라는 것이 있다. 거풍은 바위 위에 알몸으로 누워서 햇빛을 받는 수련이다. 나는 수시로 거풍을 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베란다에 나가서 상의를 걷고 하의를 내린 다음 자리를 잡고 누워 온몸으로 햇빛을 받았다.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정양의 기운이자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 물질인 햇빛을 충분히 누렸다.
이러한 거풍이 생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전립선 암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체온을 올리고 피를 잘 순환시키고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나는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다.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란다에서 거풍을 즐긴다. 거부 취이긍. 마음을 관리함에 있어 지침으로 삼기 위해 내가 만든 조어이다. 부정을 버리고 긍정을 취한다는 뜻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나는 이 단어를 화이트보드에 적어 거실 한가운데 걸어놓고 실천했다. 우선 내가 암 환자라는 생각부터 버렸다. 일상 치유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안 좋은 것이 많았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리고 다 바꿨습니다. 살이 너무 빠졌다며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나는 활짝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암 발병 사실 또한 가족 외에는 알리지 않았다. 직장 생활도 평소와 다름없이 영위했고 지인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했다.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싫은데다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치유에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회의나 미팅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나 기운이 느껴지면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으로 전염되는 감정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또 내가 먹는 음식은 전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아내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부했다. 그 자체가 나를 환자로 대하는 것이었다. 또한 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듯 나는 거부 취이긍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그것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암이 사라졌다. 암이 치유되었다. 2021년 8월 24일 나는 그렇게 선언했다. 읍내의원에서 암인 것 같다고 진단을 받은 지 1년 3개월. 조직 검사를 통해 암 확진을 받은 지 1년 만이었다. 수술로 종양을 떼어낸 것이 아니다. 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태워버린 것도 아니다. 산삼을 먹은 것도 아니요. 산속에 들어가 요양을 한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음식과 습관, 그리고 마음을 관리한 것 뿐이다. 그런데도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침내 암 종양이 사라졌다. 암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 없던 내가, 신체 기능과 질병에 대한 문외한이었던 내가 내 몸의 주치의가 되어 배우면서 관리하고 공부하면서 치유한 결과였다. 다음은 저자의 하루 일과입니다. 새벽 4시 기지개를 켜고 몸을 일으킨다. 물을 한 잔 마신 다음 정좌를 하고 명상을 한다. 복식 호흡을 통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을 시작한다. 명상이 끝나면 1시간 남짓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휴대폰에서 5시를 알리는 음악이 나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이어폰으로 고전 강의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소담숲이나 스포츠파크를 걷는다. 싱그러운 초목이 뿜어내는 피톤 치즈로 심신을 일깨운다. 집에 돌아오면 과일과 채소로 아침을 먹는다. 사과와 토마토에 제철 과일 1~2개, 엽채와 뿌리 채소를 섞어 만든 샐러드이다. 강의를 듣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천천히 즐긴다. 달콤한 과일의 맛과 아삭아삭한 채소의 맛이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다.
휴대폰에 저장된 댄스 음악을 틀고 세면장으로 간다. 빠른 비트의 리듬에 맞춰 이를 닫고 세면을 한다. 몸이 경쾌해지고 마음이 흥겨워진다. 콧노래로 따라 부른다. 머리를 감으면서 막춤을 추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정오가 되면 집에 와서 점심을 먹는다. 현미 잡곡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 몇 가지가 전부이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맛이 깊고 풍부하다. 씹을수록 배어나는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다. 퇴근하면 같은 메뉴로 저녁을 먹고 산책을 겸해 또다시 걷는다. 3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돌아오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하루를 정리한다. 10시가 가까워지면 불을 끄고 자리에 눕는다. 몇 번의 복식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잠속으로 빠진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나의 하루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하나가 다 즐겁고 의미가 있다. 마음이 덩달아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을 지향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고 폼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했었다. 잘 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대기도 했지만 안 될 때는 짜증이 나고 불안하기도 했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일상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수단이자 과정이었던 일상의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이 되었다.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일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자 일상이 달라졌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일상이 즐겁고 행복해졌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에 달려있다고 한다. 한두 번의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다. 요즘에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작고 소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삶이 행복하다. 일상 치유는 암을 치료하는 항암 프로그램이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료 프로그램도 아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서 심신을 양생시키는 양생 프로그램이다. 그렇기에 병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오. 병이 나았다고 그만둘 것도 아니다. 늘 마음을 챙겨 실천해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